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지 막 2해가 지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 밥을 챙기고 빨래를 개키고 있었는데 구석 창가에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린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에도 나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멀뚱히 창밖을 향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여쭤보니 시설에 온 지 꽤 됐는데도 좀처럼 적응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 또래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린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을 나린 옆에 나란히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나린이 제 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놓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심장 깊은 곳까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아이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다닌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나리는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뚱뒤뚱 걸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게 나린 나름의 반김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나린이 저한테만 저런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서툰 아이가 저한테만큼은 마음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나린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들여다보니 남자 어른과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나린은 그 그림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저였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형제도 멀리 살았고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를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린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한 뒤 저는 곧바로 입양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벽이었습니다. 미혼 남성이 성인에 가까운 여성 장애인을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보더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후견인 제도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후견인으로서 수술 동의를 하거나 장애인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는 데는 또 다른 제약이 따랐습니다. 나린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준혁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 씨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가지 방법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되면 수술 동의도, 지원 혜택도, 재산 관리도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게 진짜 맞는 일인지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나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상 우리는 부부였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나린은 혼인신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도연이 아빠가 함께 살자고 하니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정한 부녀지간으로 보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나린의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낮에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나린은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말수도 늘었고 가끔은 서툰 말로 고맙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는 것이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비밀을 품고 우리 둘은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잠깐이겠거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하 가장자리가 흐릿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한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린이 내민 밥그릇을 받다가 그만 엎어버렸습니다. 거리 감각이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성 망막 질환으로 현재로선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력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완전한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잃으면 나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로 저는 혼자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나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나린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편의점에 나갔고 나린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면 편의점도 못합니다. 수입이 끊기면 나린의 생활비도 없어집니다. 내가 보호자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나린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준혁 씨를 찾아가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린이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현재의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장애인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제가 나린 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린이 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린에게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린이 저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어느 날부터 나린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나린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외면했습니다. 나린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저녁 저는 나린에게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린이 왜냐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나린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린은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끝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나린을 내보낸 다음 날부터 저는 순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린의 생모였습니다. 오래된 서류 속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녹슨 문패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례가 나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예리하게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나린의 앞으로의 생활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그 대신 제가 모아둔 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오래전에 인연을 끊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을 보여주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은 순례가 나린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저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혼인 무효 소송을 준혁 씨를 통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동네에는 제가 나린을 내쫓고 재산을 챙겨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나린이 저 없이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편의점 문을 닫은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은행을 찾아가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지만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나린의 이름으로 된 연금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귀로 들으며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린이 매달 일정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완전히 감는 날이 오더라도 나린만큼은 굶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례가 나린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순례가 나린의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기 생활비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시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순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린의 돈에 손대지 말라고, 나린을 이용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례는 뻔뻔하게 받아쳤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린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린은 복지관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선생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선생님은 도연 씨가 요즘 눈이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이가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내보냈는지 퍼즐이 맞춰지듯 하나씩 연결되었습니다. 나린은 뛰었습니다.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서도 무작정 뛰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등을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린은 제 앞에 주저앉아 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처음 복지관에서 소매를 잡던 그 손으로 다시 한번 놓지 않았습니다. 나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쁜 아빠인 척 하지 말라고,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린을 데려온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나 나린의 아버지입니다.